반갑습니다. 하나의 씨앗일지라도 김경자 2. 그리마다 벚꽃이 화사하던 날 입원하였다. 얼마나 눈부신지 영월에서 원주로 가는 동안 창밖에서 시선을 거둘 수가 없었다. 다시 건강한 몸으로 꽃길을 달려 돌아가야지 다짐하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꾹꾹 눌러 담았는데 일주일 후 퇴원할 때는 벚꽃들이 다 지고 없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계속 비바람이 불었다 한다. 이 전체의 절제수를 받고 돌아오는 길은 위를 잃은 뱃속만큼 허전했지만 집으로 간다는 생각에 마음은 입원하던 날보다 더 가벼웠다. 다음 날부터 폭풍 같은 나날이 집 안팎으로 휘몰아 찼다. 나는 폭대 속에 흉터의 통증과 덤핑 증후군에 시달렸고 남편은 내 식사를 챙겨놓고 혼자 밖으로 다니느라 각자의 자리에서 사투를 벌였다. 둘이서 빠릿빠릿 뛰어야 해낼 농사일을 버려놓고 수술대에 오른 나로 인해 남편은 얼마나 아득했을까. 고추물을 심던 날들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부산을 들었다. 두 사람 몫을 혼자 하면 일의 능률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3분의 1로 확 줄어든다. 내년 같으면 함께 요기를 하고 내가 간식을 챙기며 일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남편은 농기계를 트럭에 싣고 나가 밭에 설치하고 돌아왔다. 내가 고추모종에 진딧물약을 치고 물을 주면 남편이 차에 싣고 함께 밭으로 가는 것이다. 두 사람이 최대한 동선을 줄여 타이밍을 맞추면 길지 않은 시간이다. 그 과정을 오롯이 도맡은 남편은 일의 순서조차 잡지 못하고 헤맸다. 헝클어진 실타래는 남편을 더 고단하게 했을 것이다. 평생 안 하던 청소와 빨래, 내가 종일 먹을 환자식을 만들고 설거지까지 하고 나면 지쳐서 정작 자신은 입맛을 잃고 김치 한 조각 얹어 국에 말아먹기 일쑤였다. 따가운 봄볕에 땀 흘리며 바깥일에 매달릴 사람이 이리 먹어도 되냐고 잔소리하면 입맛이 없단다. 어느 날엔 김치마저 없는 식사를 깨작거리다가 내가 남긴 환자식을 허겁지겁 비우는 것을 봤다. 나는 죽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당신이 그리 불실하게 먹는데 내가 잘 먹고 몸조리해서 건강 되찾으려면 뭐해. 다들 일할 땐 혼자 집에 있는 것도 얼마나 불편한데. 남편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 평소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해왔다. 농사일도 운동처럼 하면 힘들지 않다며 폭식 호흡에 대한 열변을 토하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관리를 아주 잘해왔었다. 내가 일말의 서림없이 수술을 받은 것도 남편의 영향력이 컸다. 남은 생에 남편과 즐겁게 살고자 합니다. 오늘의 식사가 내일의 건강으로 직결되는 중년이었다. 부부가 오손도손 늙어가며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를 바라기에 통장의 잔고가 바닥인 걸 알면서도 1년 중 가장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미루지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간 투박한 손길로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머리를 감겨주었을 때 나는 정말 눈물나게 행복했다. 병원에서 남편이 나를 알뜰살뜰 보살펴주며 자기만 믿고 마음 편히 가지라고 했어. 나는 그리했다. 온전히 몸과 마음을 그에게 맡겼는데 정작 그는 자신에게 소홀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었기에 속이 상하고 슬펐다. 깜깜해진 뒤에야 녹초가 돼서 기간 남편이 음식을 차리도록 할 수 없었다. 펴지지 않은 허리였지만 살살 움직여 이웃집 언니가 해온 국을 데우고 나물을 꺼내놓고 김치를 썰었다. 퇴원 후 20날 만에 주방에 서 있었더니 일상으로 돌아온 듯 반갑다고 좋아한다. 3주가 석 달은 된 듯하다. 고추를 심느라 남편 혼자 애쓰는 게 딱해 보였던지 이웃들이 잠깐씩 들러 귀한 재능을 나누어주고 가셨다. 당신들도 바쁜 시간을 쪼개 1시간 2시간 물을 넣어주거나 폭토를 해주셨던 것이다. 울타리 칠 때도 도와주러 오신 분이 계시고 지지대 박을 때 날라주신 분도 계시다. 이웃들의 귀한 보탬에 남편이 외롭지 않겠구나 싶어 가슴이 뭉클했다.
1차 항암 주사를 맞고 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다.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3, 4분 간격으로 끝없이 구토를 했는데 먹을 게 없으니 뭉텅뭉텅 올라오던 주먹만한 이물질은 나중에 담당이에게 물어보니 소화 얘기란다. 길이가 장장 7m나 된다는 소장이 식도와 만나 위장의 역할을 하려니 버거운가 보았다. 소장의 반란, 덤핑, 정원도 모자라 항암약도 거부하며 꼬박 8일이 지났어야 물을 허락한다. 이번엔 물 마시고 토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럴수록 남편을 밖으로 내보냈다. 옆에서 내 고통을 지켜보는 게 더 힘들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밭에 가면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리며 망연자실했다. 그가 들어오면 음료수 반큼만, 과일 한 조각만, 이 짧은 주문에도 반가워하던 그 역시 지치고 힘들련만 내색 한 번 안 한다. 잘 참고 견뎌서 내 후년엔 함께 재미지게 농사일을 하자던 남편,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한데 말로만 당연했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날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던 창밖에서 뭔가 움직였다. 토하고 기운이 빠질 때마다 생각 없이 내다보던 공책만한 창인데 뭐지 하다가 깨달았다. 앵두였다. 디란의 앵두가 초록 이파리 사이에서 빨갛게 익어가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살랑살랑 부채질을 하는 앵두나무 가지를 쳐다보면서 멍하니 인식하지 못하는 나에게 나무는 잎을 들추어 붉은 앵두를 보여준다. 무엇에 홀린 듯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싱거로운 냄새가 몸속으로 콧속으로 파고들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정리가 다 된 정리가 안 된 뒤라는 바로 뒷산으로 연결되어 산자락에서 뻗어온 칡명굴과 모르는 굴로 뒤엉켰다. 앵두나무 아래로 어수리가 헐짝 피어 달덩이 같은 얼굴로 웃고 있었지만 환산 덩굴에 허리가 붙잡혀 있다. 10년째 꽃을 안 피우는 사과나무 역시 모이 속에 묻힐 판이다. 그래, 너희들이 있었지. 문을 열면 내 손길을 기다리는 생명들이 있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일어나 의기적 밖으로 나갔다. 바깥 공기를 쐬자 몸의 세포가 성큼성큼 깨어나는 게 느껴졌다. 한여름 같은 폭염이라며 연일 안전 안내 문자가 날아오는 동안 남편은 완두 작업에 들어가고 나는 들깨물을 부었다. 한 구에 두세 알 넣는 작업은 쉽지 않았으나 손가락 끝에 단단하게 잡히던 야물진 들깨알의 감촉이 익숙했다. 이토록 작은 씨앗도 생명을 품고 보호하려고 두꺼운 껍질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솔솔 풍기는 고소한 향기란 얼마나 매력적인가. 백혈구 수치가 낮아 2차 항암 치료가 한 달 후 7월로 미뤄졌다. 그 틈에 슬슬 밭을 둘러볼 수 있게 됐다. 감자꽃 피는 것도 보고 쪽파, 종구와 마늘을 수확했다. 농작물을 둘러보는 즐거움과 거두는 뿌듯함은 어느 해보다 감격스러웠다. 오늘 저녁은 상추와 애호박으로 부침개를 만들리라. 남편이 좋아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흥이 난다. 길고 고양이들이 나무 그릇기 위에 늘어지게 졸다가 밥을 달라고 냥냥거리는 오후 햇살에 들깨의 떡잎이 피어났다. 마주난 떡잎 두 장만 방긋 깨어난 나비 같아. 그토록 작은 씨앗 속에서 저런 앙증맞은 푸른 생명이 잠자고 있을 줄은 상상이나 했겠는가. 하나의 씨앗일지라도 가벼이 포기하거나 함부로 내버릴 수 없는 이유다. 해가 갈수록 기노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 폭풍은 물러가지 않고 장마는 언제 그칠지 모르지만 7월에도 나는 김장 채소 씨 뿌릴 생각에 가슴이 뛴다. 그날엔 위장이 있던 자리 내 안에 깊은 허공 어딘가에 푸른 나비 훨훨 날아오를까.